그리고 두 번째로 재발성 방광염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항생제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들까지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새로운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문에 준해서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논문 읽어주는 남자 골든만 비뇨의학과 류재만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줌 소태, 우리가 주로 방광염이라고 하는 병이 걸렸을 때 적절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방광염이 걸리면 근처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처 약국에서 그냥 아무 약이나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냥 예전에 드시다 남은 약,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병원에 가서 방광염이니 뭐 약을 5일씩 드세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어도 그 증상이 중간에 좋아지면은 그 약을 끝까지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광염이 걸렸을 때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항생제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뇨기과 학회 중에 하나인 유럽 비뇨기과 학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유럽 비뇨기과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로 감염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해부학적이나 기능적인 방광에 별다른 이상이 없이 발생을 하는 단순 요로 감염, 두 번째는 복합 요로 감염, 세 번째는 자주 재발을 하는 재발성 요로 감염, 그 외에도 소변줄로 인해서 생기는 요로 감염 또는 요로 폐혈증이라고 해서 전신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요로 감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인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급성 단순 방광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작스러운 소변 볼 때의 통증, 그리고 갑자기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고 보고 나도 개운치가 않은 그런 증상을 주로 호소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보통은 이제 항생제를 드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러한 방광염은 균이 방광에 들어와서 생기기 때문인데 그때 적절한 항생제를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급성 방광염이 생겼을 때 적절한 항생제를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요로 감염들 중에서 보통 여성분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을 하는 급성 단순 방광염의 항생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염의 1차적인 치료에 대해서 유럽 비뇨기과 학회에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가이드라인이 바뀝니다. 최근에 있어서 1차적인 치료제로 가장 추천이 되는 약은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포마이신, 니트로프란토인 이런 약들이 최근에는 1차적으로 추천이 되고 있는데, 이 약이 무슨 약인지를 말씀드리려는 게 목적은 아니고,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방광염에 자주 썼던 항생제 중에서 시프로플록사신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은 지금 현재는 항생제 내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1차적인 약으로 아예 추천되지 않는다라는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염이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냥 남았던 약을 쓰기도 하는데, 이처럼 항생제의 내성이란 것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당시에 방광염에 잘 듣는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발성 요로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발성 요로 감염이란 것은 말 그대로 재발을 많이 하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느 경우에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보통 유럽 비뇨기과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1년에 3번 이상 또는 6개월 기간 동안 2번 이상의 방광염을 경험하는 경우에 재발성 방광염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발성 방광염인 경우에는
원인균이 뭔지 소변 배양 검사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균이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균에 맞는 항생제를 적절히 사용을 한 뒤 그 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끝내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진단 없이 아무런 항생제를 드셔서 되시는 건 아니시고 개개인에 맞는 항생제가 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발성 방광염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항생제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들까지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새로운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잦은 방광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 예방적인 치료의 방법으로서 먹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유럽 비뇨기과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방광염이 있는데, 이는 우리 소변을 보는 트랙에 있어서 특정한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거나 기능적인 이상이 있어서 방광염이 자꾸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럽 비뇨기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러한 특정한 원인의 예로서 소변 나오는 길 어딘가가 폐색이 된 경우, 또는 소변을 나는 잘 봤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변이 완전치 않은 경우, 또는 당뇨, 또는 이제 콩팥에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소변이 내려와야 되는데 방광에서 거꾸로 역류를 하는 방광요관 역류, 또는 여러 가지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생겨버린 다제 내성균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계속 재발되는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광염의 종류에 따라 또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르고, 또는 우리가 과거에 많이 쓰던 항생제가 최근에는 잘 안 들어서 새로운 항생제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변화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나는 방광염 같은데 실제로는 방광염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모두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방광염 증상이 있을 때 가까운 비뇨기과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에 맞는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게 길게 봤을 때 방광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